증권업계가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들과 손잡고 신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새로운 투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오는 2026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모두 12개에 달하는 생산 거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에 K 배터리 물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위탁 개발 생산, CDMO 시장 진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함께 생산과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퀀텀 점프가 점쳐집니다. 이른바 차석용 매직으로 불리던 LG 생활건강의 실적 고공행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한 박자 늦은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오늘은 홍엄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우리 오늘 지금 시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증시 오늘 잘 버텨줬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 한 5천억 정도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5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양시장 모두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500억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이 기관과 외국인이 좀 엇갈려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의 매수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 코스피 순매수 상위,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1위를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이 코덱스 레버리지 네. 인버스더라고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쪽 상황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5월 들어서 한 4거래일 정도만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좀 환율의 부담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좀 아래로 내려와야 외국인의 부담이 좀 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90원을 찍고 지금 환율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 1,260원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다가 외국인의 좀 경기 침체도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지난밤 좀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좀 시장 예상치를 많이 하회하고 있고 또 비용 부담이 많이 좀 커졌기 때문에 좀 이게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좀 이제 소비 회복도 아직까지는 좀 더딘데요. 이게 미국 신규 주택 판매인데 4월에 이제 59만 채를 이제 판다고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급감한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월보다 한 16% 빠졌는데 이 16% 하락한 수치가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소비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연준이 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좀 하방 경직성이 좀 탄탄해지길 기대하려면 일단 외국인들이 좀 국내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기자, 요즘 우리 증시가 지금 테마주 위주의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2, 3개월 동안 국내 증시를 보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주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뭐 네이버나 카카오로 대표되는 뭐 IT 그리고 뭐 게임주, 엔터 같은 성장주도 계속 부진하는 상황입니다. 벌써 좀 리오프닝이라는 말도 좀 옛말로 좀 느껴질 정도인데 어제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투자를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큰 영향이 없었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만 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징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 테마를 좀 보면 얼마 전까지는 뭐 사료주, 파묘주, 또 육개주 같이 좀 오늘도 이제 좀 많이 등락이 있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좀 국제 정세로 인한 단기 테마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원숭이 두창 관련한 테마주도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성간 관계에서 전염되는 수준이라고 미국 CDC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주가에 영향을 좀 크게 줬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뭐 질병보다는 테마로 엮이면 뭐 수급이 확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두창 관련 종목으로 묶인 종목이 HK 이노엔 그리고 녹십자 MS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녹십자 MS는 2거래일 연속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단기간 급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HK 이노엔도 굉장히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노엠 같은 경우는 이 천연두 백신을 이용해서 동물 실험에 한번 두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표를 이제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좀 충분히 억제 가능한 바이러스다.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랬죠. 네, 이제 감염 대응 국장이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미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게 이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으로 가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는 좀 기업 펀더멘탈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인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좀 비중 있게 봐야 할 일정이 또 있죠? 네, 내일 일단 우리 시간 새벽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FOMC 내부에서 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각을 좀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연준 위원 다수가 성장 둔화를 좀 인정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시각이 좀 많다면 네.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의사록 공개 전후로 해서 달러화의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게 좀 진정 현상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엔 조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냐.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그 기존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면 오히려 또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도 내일 기준금리를 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0.25%포인트를 올렸는데 그때는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예. 이번 금통위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창용 신임 총재가 이제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점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에서도 0.25% 인상을 한 기준금리를 한 1.75%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이제 빅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통화 긴축에 나선 점을 또 고려한다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 좀 수정치를 내놓는데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기존에 3.1%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4%가 훌쩍 넘는 수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게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주목해서 볼 종목으로 그간 좀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를 했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다고요? 네, 국내 이제 서학 개미들이 애플 그리고 테슬라만큼 사랑한 종목이 엔비디아인데요. 그렇죠. 월가에서는 일단 이 1분기 실적보다는 향후의 좀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할 수 있는 GPU의 재고 수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해 좀 더 관심을 지켜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번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좀 기대를 충족을 한다면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충족을 한다면 그래도 나스닥이 좀 반등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좀 부진한 성과를 거둔다면 한 번 더 좀 성장주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망치에 대한 어떤 기대를 충족을 한다 그러면 빅테크도 좀 갈리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심층 분석 주제는 조각 투자입니다. 비싼 부동산을 쪼개서 매수할 수 있다는 이점에 MZ세대 투자자들이 조각 투자에 몰리면서 증권업계까지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나섰습니다. 먼저 박혜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5천원 안팎의 투자금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 주요 상권에 위치한 건물에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한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 서비스 개시 후 1년 반 만에 약 16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서비스의 구조는 크라우드 펀딩과 주식을 결합한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구매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매각 차익 등의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그 안에 있는 기초자산이 굉장히 우량한 자산들인데 항상 그 자산들에 대한 접근성, 투자 기회는 원래 돈이 많은 소수의 고액자산가들 또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이제 그 투자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우량 자산에 같이 공평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이 불공평한 부분을 좀 많이 개선시킬 수 있겠다. 커피 한 잔 값 정도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주식처럼 매매까지 할 수 있다 보니 새로운 투자 주체로 떠오른 MZ세대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각을 전제로 투자하고 하나의 특정 건물 혹은 특정 층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여러 개의 건물을 묶어 투자하는 기존의 리츠 상품보다 MZ세대의 투자 성향과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위의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운영하는 곳은 모두 3곳. 증권사들도 부동산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이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이들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들 업체에 투자한 회원들의 돈을 계좌에 별도로 관리해 설령 이들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자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수수료 수익뿐 아니라 신규 고객 유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각 투자라는 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미술품도 가능하거든요. 손님들은 일단 계좌를 트고 그 계좌를 이용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계좌가 있기 때문에 주식도 한번 해볼까? 펀드도 해볼까? 하면서 크로스셀링이 가능할 거를 보고선 하는 거예요. 이른바 레드오션에 찾아온 블루오션의 기회를 잡기 위해 증권사들도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연간 2천만 원에 제한된 투자 환도를 확대하고 다자간 상대 매매 방식을 증권사들의 HTS와 유사한 구조의 경쟁 매매 방식으로 허가해 거래량을 늘리는 게 시장 개척의 급선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이렇게 각광을 받는 조각 투자 상품을 가상자산화한 것을 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증권형 토큰을 조만간 정식 법제안으로 편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제도권 편입이 가져다주는 효과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문 기자, 증권형 토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앞서 그 리포트에서 살펴본 대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술품이나 뭐 주식, 채권, 그리고 최근에 한우까지도 이 조각으로 나눠서 이거를 토큰화한 것, 즉 일종의 코인처럼 만든 거를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조각 투자의 가상자산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증권형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이 주식처럼 증권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 이 기업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증권형 토큰 또한 증권형 토큰 공개, STO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시장에 발행, 유통, 거래되는데요. 이 증권형 토큰 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의결권을 갖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코인을 공개하는 개념으로 ICO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이제 증권형 토큰 공개라는 거는 코인에다가 실물 자산을 아예 연계를 시켜서 발행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 중에 이런 증권형 토큰이 있고 비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또 있나 봅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비증권형 토큰은 쉽게 좀 이해하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코인들, 저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자체를 이 비증권형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증권성의 유무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증권성이 있으면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증권성, 법적으로 증권 상품은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것처럼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분증권, 또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이 6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증권성을 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 자산에 대한 이 지분을 나눠 갖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지분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지분증권과 수익증권에 해당된다는 건데 반면 비증권형 토큰의 경우 일단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증권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상자산 중에서 이제 실물 자산하고 연계가 돼서 뭐 지분을 갖고 배당도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증권형 토큰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증권형 토큰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난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선 최초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이 세종텔레콤의 비브릭이라는 건데요. 국내 이 부동산 조각 투자를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이 비브릭은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서 지난달 공모 청약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스위스, 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쉽사리 증권형 토큰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이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은 기존 자본시장법 아래에서 비증권형 토큰은 새로 제정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아래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형 토큰의 경우 당장 상장, 발행, 유통, 거래 등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 아래에서 관리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 같은 개념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고 맞습니다. 나머지 이제 비증권형 토큰은 새로 법을 만들어서 규율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자본시장법은 이미 존재하는 법이니까 법제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이르면 3분기에 법제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예. 또 이제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앞으로 이제 정책적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 의견이 많고요. 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시장의 활성화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교수의 인터뷰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제도적 의지가 좀 있음으로 인해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하려는 팀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팀들이 많아지면 그 증권형 토큰 거래를 하는 플랫폼들도 당연히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미술품, 그다음에 예술품 마찬가지고 또 명품도 있고 부동산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태들이 되게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들이에요. 지식재산과 마찬가지고요. 요것들을 디지털 토큰화하면 거래도 편리해지고 어떤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건 요즘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실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다보스 포럼 보니까 IMF 총재가 이번 테라 루나 사태를 사기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직접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안이 좀 번지고 있는데 이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당정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긴급 간담회를 열고 투자 보호 대책을 좀 시급하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아직은 이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안에 편입을 시키겠다 정도의 의견만 나왔고 세부 법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존 증권시장에 적용되는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와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토큰 공개, 아까 말씀드린 STO를 할 때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또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특히 해당 토큰의 기초가 되는 이 실물 자산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상장 이후에도 대주주 지분 변동을 포함한 각종 공시 의무와 또 불공정 거래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의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는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증권사들도 대거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시장 확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벌써 이 시장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형 토큰만을 위한 어떤 거래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취재를 해보니 부산광역시가 증권형 토큰 등을 다루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오는 4분기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뿐만 아니라 NFT 그리고 향후 이 비증권형 토큰까지 거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가상자산 거래소, 은행사, 증권사, 또 ICT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또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제휴한 몇 곳의 은행들이 부산시와 긍정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융업계에서도 지금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는 좀 조각 투자와 증권사의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네.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이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 안에 이제 다뤄진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금융사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인 거죠. 이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PSX가 가장 빠르게 증권형 토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SX는 자사의 지분을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르면 7월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은 증권형 토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현재 조각투자 기업과 협업하거나 개발 인력들을 확충하는 등 초기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증권형 토큰이 활성화가 된다면 증권사들은 우선 ETF, ELS 등과 같은 이 특정 금전 신탁을 활용한 상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금 나온 상품들을 보면은 이제 100억짜리 빌딩을 5,000원짜리로 쪼개서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 참여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하고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목은 증권형 토큰 법제화 물살 MZ세대 잡는다라고 뽑았고요. 해시태그는 증권형 토큰 빌딩 미술품 한우도 쪼개서 산다로 정했습니다. 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삼성 SDI와 미국의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현지 합작 공장 계획이 구체화돼 공개됐습니다. 이번 행보가 삼성 SDI에 주는 의미 상당하다고 하는데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뭐 구체적인 계획이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삼성 SDI와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이제 약 3조 원을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에 배터리 공장을 세웁니다. 보통 배터리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의 공장 부지 바로 옆에 공장을 짓습니다. 이번 합작 공장 역시 스텔란티스 인디애나 공장 옆에 지어지는데요.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클라이서와 푸조, PSA 등 지난해 합병한 이제 다국적 완성차 회사입니다. 네. 세계 4위의 완성차 업체이자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인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생산되는 삼성 SDI 배터리는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연 23기가와트시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인데 이제 한번 충전을 하면 5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약 30만 대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네, 뭐 이번 투자가 삼성 SDI에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이제 한국 배터리 3사 중에서 이제 삼성 SDI만 미국에 생산 기지가 없었는데요. 네. 이제 이번 계기로 이제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의 이제 생산 기지를 처음으로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삼성 SDI는 미국 안에 배터리 생산 라인이 자체가 없었고요. 이제 그 대신에 미시간주에 최종 팩을 이제 가지고 와 조립하는 조립 공장 정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계기로 삼성 SDI가 미국 진출을 좀 본격화하긴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과 비교하면 합작이 아닌 단독 공장 계획은 없는 상태라서 속도가 좀 더딘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둘러 합작 공장에 이제 나선 게 단순히 경쟁사들한테 뒤처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미국의 이제 공격적인 친환경차 전환인데요. 미국에 이제 오는 2030년까지 완성차 판매량의 50%를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이제 7, 8년 뒤면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열리게 되는 셈인데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 7월 신북미 무역 협정이 발효되는데 이 협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주요 부품, 배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요 부품 75% 이상을 북미에서 이제 조달해야 하게 됩니다.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미국 공장 생산이 대부분 2025년인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인데요. 삼성 SDI가 이제 주로 양산하는 원통형 각형 배터리 수요도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전기차의 이제 80%를 각형 배터리로 이제 사용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고, 최근에 BMW도 각형에 이어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네, 이번 합작 파트너사인 이제 스텔란티스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의 이제 수요도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지에서 생산해서
차원에서 관세를 안 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 이거네요. 네. 그러면은 삼성 SDI 외에도 SK나 LG에서도 공장 서둘러서 좀 착공을 할 것 같은데 몇 개나 지어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제 LG 엔솔은 이제 GM, 그리고 SK는 포드랑 손을 잡았고, 이제 삼성 SDI는 방금 말한 것처럼 스텔란티스랑 이제 합작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미국 전기차에 이제 들어가는 대부분의 배터리가 모두 한국 제품입니다. 네, 실제 국내 배터리 이제 3사가 2026년까지 미국에 짓는 공장만 11개, 이제 캐나다를 이제 합할 경우 이제 하나가 더해져서 12개에 달합니다. 네, 북미 배터리가 이제 대규모 생산 설비가 13개 중 바로 12개가 바로 한국 기업인데요. 이 중 에너지 솔루션이 6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권영수 LG 엔솔 부회장이 최근 미국 출장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GM과의 4번째 합작 공장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SK온 역시 단독 공장과 함께 5개, 이제 삼성 SDI는 이번 1개에 이어서 추가로 더 지을 계획에 있고요. 테슬라를 비롯해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자체를 개발하려는 이런 내재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합작사 설립과 북미 이제 투자 행렬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보죠. 네, 제목은 속도 붙는 K 배터리 미국 본토 전략으로 꼽았고요. 네. 해시태그는 탄력받는 배터리 동맹, 배터리 초격차 가속도로 뽑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우주기술은 첨단 과학의 결정체이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미래 산업의 총화입니다. 2030년에는 글로벌 우주기업 가치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강국 진입 여부는 우리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에 있어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정책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 등 우주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요즘 이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위탁 개발 생산 CDMO입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 제약사,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성장성 알아보겠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CDMO라고 말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생산인 이제 CMO와 위탁 개발인 이제 CDO가 결합된 분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는 이제 의약품을 생산할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의약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탁 생산만은 CMO와 달리 이제 CDMO는 아예 신약 개발 단계부터 빅파마와 임상에 참여하다가 개발 성공 시 수년간 생산을 도맡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물론 생산과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롯데그룹뿐 아니라 이제 대웅제약, HK이노엔, 헬릭스미스 등 중견, 중소기업들까지 잇따라 CDMO 사업에 나섰는데요. 현재 이제 CDMO 사업 진출 현황에 대해선 고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률 34%, SK바이오사이언스 51%. 국내 CDMO 양대 산맥이 거둔 지난해 실적은 높아야 10% 안팎의 제약바이오업계 영업이익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4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가능 규모에서 세계 1위가 됩니다. 여기에 5공장과 6공장까지 지어 격차를 더 벌릴 계획입니다. CDMO 시장은 막대한 자본력과 의약품 생산에 대한 기술이 뒷받침돼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한 번 진입하면 수익성이 높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가장 최근에 진출을 선언한 곳은 출범을 앞둔 롯데바이오로직스입니다. 롯데바이오는 미국 BMS 공장 인수에 이어 국내 공장을 짓는 데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제약사와 중견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가세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GC 녹십자 그룹의 GC셀입니다. 최근 약 900억 원을 들여 미국 CDMO 기업 바이오센트릭을 인수했고 셀레메드의 고형암 치료제도 CDMO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CDMO 밸류체인을 완성을 하는데 속도를 이제 계속 낼 예정이고, 국내에서는 세포치료제 최대 생산 시설하고 그다음에 최대 생산 타이틀을 보유한 회사인데 글로벌로 체급을 올리는 걸로. 이 외에도 한미약품그룹 한미정밀화학과 동아소시오그룹의 ST팜, 대웅제약, HK이노엔 등 모두 합쳐 10곳이 넘는 기업들이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네, 위탁 개발 생산이 수익성이 좀 높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제 생산만은 이제 CMO와 달리 이제 CDMO는 개발까지 모두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의약품을 이제 개량하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고 연구개발, 즉 R&D도 이제 반영돼서 일부 연구기여에 따른 이제 로열티까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 CDMO 시장이 그러면 앞으로 뭐 얼마나 커진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혹시? 네, 이제 CDMO 시장의 이제 성장성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제 표를 준비했는데요. 예. 표를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CDMO 시장은 이제 지난 2020년 113억 달러로 우리 돈 약 14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6년엔 203억 달러로 이제 약 22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연평균으로만 이제 10.1%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은 바이오 의약품 제조의 70% 이상을 CDMO를 통해 이제 생산하고 있는 점도 CDMO의 성장을 이끌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높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만 뛰어들고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이제 CDMO 기업이 있습니다. 100개요. 네, 이제 2022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을 건데요. 이 가운데 이제 스위스 바이오 기업 론자와 이제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제약사 캐톨란트,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 미국 제약사 서머피셔 등 이제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5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거의 60%를 이렇게 대형사들이 잠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대규모 이제 자금이 이제 생산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이제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솔직히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이제 관측입니다. 네. 신약 개발에 이제 원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CDMO 바람이 불고 있지만 섣부른 진출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과 달리 중견, 중소 바이오텍의 경우 이제 현실적으로 신약 개발과 위탁 생산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이제 고객사인 글로벌 제약사 역시 이제 ገብ체의 업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 기밀 유지 등 이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품질과 그다음에 어떤 노동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규모도 좀 줄일 수 있고 하는 그 어떤 선진화된 바이오 프로세싱 뭐 이런 게 이제 또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이쪽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철저한 사전적인 시장의 조사, 고객에 대한 니즈 파악 뭐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 CDMO에 뛰어든 기업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기업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CDMO 사업의 경우 이제 트랙 레코드, 즉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제 물량을 수주했는지 그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이런 기업들 가운데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말 이제 4공장의 가동에 이어 5공장, 6공장 건설에 나서는 등 이제 글로벌 최대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에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CDMO 사업 확대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이제 백신 등을 생산하며 지난해는 물론 올해 전체 매출도 기대되는 등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SK 자회사로 이제 CDMO 통합 법인인 이제 SK 팜테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인데요. 예. 상전 전 이제 투자 유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 SK 팜테코는 지난해 프랑스 이포스케시를 이제 올해는 미국 CBM사의 투자에 2대 주주로 오르는 등 CDMO 사업 확장이 긍정적이라는 진단입니다. 결국 이제 앞서 언급한 이제 기업들과 이제 향후 CDMO 사업의 구체화를 보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한국타이어가 R&D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혁신을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때 황제주로 불렸던 LG 생활건강의 주가 연일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적 부진의 영향인데 지금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타격뿐만 아니라 브랜드 파워 자체가 약화됐다 이런 지적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황과 전망 어떤지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화장품 부문의 실적이 타격이 가장 컸었죠. 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네. 지난 1분기 화장품 부문을 보면 매출은 6,996억 원, 영업이익은 6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1년 전과 비교해 40%, 73% 감소한 수치인데요. 예.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주력 시장인 중국의 영업 환경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로 인한 통관 지연과 이동 제한, 여기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대규모 봉쇄로 사실상 중국에서 장사를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뿐 아니라 이제 다른 요인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건 뭐 어떤 요인입니까? 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의 66%는 이제 후라는 브랜드에서 나옵니다. 예. 실적을 좌우하는 간판 브랜드인 거죠. 그런데 이 후 브랜드의 1분기 매출을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봉쇄 영향 등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었으면 다른 브랜드들도 비슷한 타격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네. 특히 후 브랜드 매출은 최근에 3개분기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때도 2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자리 성장률을 보인 것과 비교할 때 후의 하락세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렇네요.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사드 때보다 더 나쁘다는 거니까요.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중국에서 후의 브랜드 파워가 훼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채널에서 후 브랜드의 판매 단가도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같은 상황에서 후 브랜드만 타격이 컸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럼? 네, 고마진의 면세 채널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에 안주하면서 중국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동 제한과 봉쇄로 오프라인과 면세 채널 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온라인 채널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더불어 방역 지침으로 중국 소비가 상당히 위축됐는데 이제 초고가 라인 위주인 후에만 의존한 단일 브랜드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했고 채널별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며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때문에 LG생건이 그동안의 성공에 안주한 나머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요인들로 일단 어닝 쇼크 1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생활건강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우선 중국 시장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강화와 함께 후에만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이제 오휘와 CNP, 숨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나아가 중국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최대 뷰티 시장인 북미 시장 진출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LG생건은 유통 인프라 강점인 미국 화장품 기업 UA본을 인수하면서 북미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력 브랜드인 후는 궁중 컨셉과 패키지, 향 등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 만큼 미국 시장에서 밀고 나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대중적인 브랜드인 피지오겔, 보잉카, 더크렘샵 등을 인수해 북미 시장을 좀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그런데 지금 리포트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좀 돌파구 찾기는 힘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봅니까 전문가들은? 증권가에서 이제 LG생활건강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습니다. 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이제 1조 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제 암울한 예상도 나오는데요. 이제 주력 제품인 후 브랜드 파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중국 시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는 LG생활건강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좀 모색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밝혔는데 여기에 이 전략에 대한 시장 평가는 어떤가요? 네,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시장 진출이 아직 초기 단계인데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8%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인수한 브랜드들 역시 아직은 규모가 작아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분기 전망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앤 이슈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이 공사를 멈춘 지 40일째입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봉합될지 여부가 관건인데 분양가 상한제 손질이 예고된 다음 달이 분수령입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사상 최대 재건축에서 사상 초유의 파행이 된 둔촌주공. 늘어난 5,600억 원의 공사비 추가 계약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근본적인 배경엔 분양가 상한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과 일반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를 일정 금액 아래로 제한하면 일반 분양 수익이 줄고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늘자 조합은 최대한 높은 분양가를 얻어내기 위해 일반 분양을 계속해서 미뤘고 분양 수익 대신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단이 더는 외상을 버틸 수 없어 손을 놓은 겁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나섰지만 실태 조사에 그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예고된 다음 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아래로 책정하는 분양가에 미래 개발 이익이나 조합 사업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당초 둔촌주공 조합이 받았던 일반 분양가보다는 높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좀 더 잘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을 지금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우리 다른 부처들과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분양보다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후분양도 협상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정률 60% 이상부터 진행할 수 있는 후분양은 최근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늘어난 원가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꼽힙니다. 현재 둔촌주공 공정률은 52%로 사실상 후분양 단지에 근접합니다. 업계에서는 양측 모두 하루라도 빨리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조정으로 분양가 인상이 가능해진다면 협상의 문은 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공사를 당장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4분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공단 관계자는 빼놨던 장비를 재설치하고 인력도 다시 고용하는 데 못해도 2달은 걸린다며 일단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SK E&S의 4대 핵심 사업인 CCUS 기반의 저탄소 LNG,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그린 포트폴리오를 통해 탄소 감축의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전시 부스 및 업사이클링 유니폼을 착용하는 등 SK E&S의 탄소 감축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얘기 전해주십니까? 먼저 좀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이 희망하는 사내복지에 대한 설문이었는데요. 1위는 주 4일제, 또 2위는 재택근무였습니다. 저도 물론 다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또 시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어났는데요. 이제는 그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죠. 이 재택근무 방식을 그만하고 회사로 나와서 일하도록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네. 반대로 재택근무와 회사 출근 방식을 병행하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상시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기도 했고 네이버도 선택에 따라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죠. 이 코로나로 거리두기에 힘을 쏟던 시기가 지나면서 재택근무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재택근무를 비롯해서 비대면 트렌드로 수혜를 보던 기업들의 주가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했던 기업은 주가에서도 선방했지만요. 그렇지 못한 기업은 그대로 주가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비대면 수혜주들의 포스트 코로나 양상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비대면 수혜주들에게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재택근무의 수혜를 본 기업이라고 하면 줌비디오가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이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줌비디오 플랫폼을 많이들 활용을 하셨는데요. 줌비디오는 언택트 수혜가 컸던 만큼 세계적으로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감도 굉장히 컸던 기업입니다. 2020년 최고점을 찍었던 줌비디오의 주가는요,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줌비디오의 주가가 이날만 5.61% 오르면서 깜짝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반등을 한 걸까요?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번 실적이 좋았다기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때문인데요. 이번 1분기 줌비디오의 실적을 보면 매출 10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0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년 동기에는 매출 증가율이 200%였는데 이번에는 12%에 그쳤는데요. 이것만 보시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네요. 2분기에는 실적 전망이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줌의 2분기 매출은 11억 달러였는데요. 당사에서 자신 있게 제시한 전망치는요. 줌에서는 11억 1,500만에서 2천만 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줌비디오가 자신감이 엄청난데 2분기에 그럼 이렇게 성장을 할 거다. 자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줌비디오의 CEO인 에릭 위아는요.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회사 출근을 병행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근무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릭 위아는 특히 이 줌 컨택트 센터, 또 줌 화이트
화이트보드, 줌 IQ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줌 컨택트 센터는 상담 업무를 옴니버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런 상담 업무는 음성으로 하기 마련인데요. 이 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디오로 고객을 만나면서 동시에 SNS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 줌 화이트보드는 줌으로 비대면 미팅을 하면서 동시에 화이트보드처럼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줌 IQ는 AI를 도입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참석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단순 비대면 미팅에서 더 나아가서 확장하겠다 이런 겁니다.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요즘 월가에서 좋은 평가를 짜게 주던데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쪽에 무게가 쏠린 모습입니다. 네. 월가의 투자 의견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매수 의견이 5명, 비중 확대 2명, 보유가 7명이었습니다. 이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는 전문가가 7명이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는 쪽도 적지 않았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 295달러가 제시가 됐고요. 네. 가장 낮은 목표 주가 90달러였습니다. 평균은 136달러 수준으로 현재 주가에서 약 4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줌비디오의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스냅입니다. 스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스냅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업체인데요. 예. 이번 1분기 매출이 목표치에 미달하기도 했고요. 2분기의 목표치를 대폭 하향하면서 주가가 무려 43%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 트위터, 핀터레스트 등 다른 SNS 관련주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나스닥 쇼크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스냅의 실적 악화 원인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앱 사용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또 애플과 구글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책을 바꾸면서 스냅이 맞춤형 디지털 광고 제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